자, 그 다음에 계층제의 원리가 있습니다. 계층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료 형태 중에 이제 계층제가 우리 계급사회에서 순경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계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밑에 계급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서 상하 관계잖아요. 그러면 상부의 뜻이 하위로 전달된다면 상의 하달이잖아요. 상부의 뜻이 밑으로 전달해요. 상이 하달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계층제 하이알라키 수직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상하 명령 복종 관계의 특징을 갖는다. 상하 명령 복종 관계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상이 명령 같은 말 복종 상의 하달 명령 복종 수직의 개념 계층제의 개념 그쵸? 이건 수평의 개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의 상달이란 개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배경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것은 계층제 틀에서 계층제 모델에서 나올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층제의 반대, 계층제는 관료제잖아요. 그럼 관료제의 반대는 민주제잖아요. 민주제에서는 뭐 이 상위 하달 이런 거보다는 하의, 그러니까 밑에의 뜻을 위로 전달한다. 하의 상달 이런 뜻으로 가야 되고 하의 상달의 개념은 그래서 수평 객관식 문제에서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이게 이렇게 말장난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말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의 하달 그러니까 상부의 내용을 밑에다 전달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수직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뭐 수평의 개념이잖아요. 이건 계층제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주로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곳이 대륙법계,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영미법계,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또 앞부분까지 간다라면, 자 그래서 수직적 상하 명령 복종 관계, 그 다음에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계층제가 필요하다. 보세요. 13만 경찰인데 딱 경찰청장이 자 뭐 합시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쫙 일체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계층제라는 것은. 오케이? 자 그래서 계층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명령과 지시 보세요. 다 그대로 보세요. 명령하면은 복종하는 거잖아요. 명령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시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합한 지휘 계통을 확립하고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에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서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서장이 과장에게, 과장이 주임이 밑에 업무를 지금 실행하는 사람. 그럼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기한서를 작성하겠죠. 그러면은 보고하고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네. 그러면 신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 일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형식적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래서 앞에 배운 내용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관료제 형태잖아요. 관료제 형태. 그럼 이게 너무 과하면은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본문 용례 현상, 할거주의 현상. 야 우리가 왜 너희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니네 과에서 해야 돼? 니네 막 싸우잖아요. 실감 많이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할거주의니 본문 용례니 그 다음에 무사안일주의니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은 에이 뭐 시킨 대로만 하면 되지 뭐 네가 뭐 잘나다 야 네가 시킨 대로 해야지 너가 해고 이노베이션 해봐라 너 감찰 나와서 이라 해가지고 징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배우지만 심각한 이론이죠. 맞잖아요. 무사안일하잖아요. 채소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채소주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층이 많아질수록 업무의 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요 계층이 요 계층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상상을 해보시라고. 계층이 많아질수록 그다음에 갈등이 증가하고, 좀 배경이 나오니까 쉬워질 거예요. 근데 이 배경 없이 읽으면은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배경 없이 읽으면 멍렁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싹, 스트레스로 호르몬이 싹 올라옵니다. 이거 읽어보면 이거 배경이 안 나오면. 그래서 보시면 관리 비용도 많이 보세요. 책상도 더 들어가야 되고 컴퓨터도 더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비용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게 관리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테면. 그래서 조직의 경직화를 가지고 오고,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도입하는데 곤란하다는 계층제의 문제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됐습니다. 자, 통솔범위입니다. 그러면 통솔범위는 뭐냐면은, 자, 이걸 지울게. 이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에서부터 대륙법과 영미법부터 나중에 생활안전 파트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전통적 경찰 활동, 이런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 경찰 활동,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 연결돼요, 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장에다 정리를 잘 해놓고 정립을 하면은 아까 그런 내용은 한 번에 다 정리될 겁니다. 통솔범위잖아요. 요 통솔범위의 뜻이 이렇게 들어가요. 통솔. 이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통솔자가 정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지방청은 경찰서를 예를 들어볼까요? 경찰서는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경무관이면 경무관이고 총경이면 총경이지 뭐 굳이 뭐 이렇게 보아. 이게 바로 통솔 범위를 잘 조직 편성을 잘 하려고 하는 조직 편성의 원리 중에 통솔 범위의 원리에 해당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 경무관은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경찰관이 1000명 이상의 경찰서에는 특급지대에서 경무관이 서장이 되고, 예를 들면 총경은 한 뭐 700명 정도의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은 총경이 서장이 되고,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00명 정도 저기 상급지 정도, 그러니까 인구수 분포도에 따라서 뭐 치안 수요나 인구 분포도에 따라 이런 걸 다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무슨 수예요? 이게 뭐예요? 부하의 수잖아요. 부하의 수. 이제 요러면 이제 다 이해가 다 가버릴 거예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 요게 1인의 상관 내지는 감독자잖아요. 자, 거듭 얘기하지만은 바로 요런 것들이 그냥 암기해도 돼요. 그러는데 배경을 좀 알고 암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필요한 거고, 여러분 읽어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제 경험 측상 여러분들 뭐 수많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지만은 의외로 어려워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지금 경찰학이나 수사 아예 비법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공부할 때에 국어사회 공부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멘붕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원리 파악을 해놓으면은 근간이 쉬워져요.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상상하세요. 경무관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격, 부서의 역사,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 그럼 여기 1000명, 700명, 300명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뭐 치안 수요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 딱 반영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청사 규모예요. 청사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꼬르 사람 부하의 수가 많고 규모가 적다고 해서 부하 수가 적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실제로
저 경찰서 우리나라에 255개 되는데 경찰서가 크다고 그래서 부하에 저 직원 많고 저 적다고 그래서 직원 적고 그렇지 않잖아요. 야, 너네들은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직원 수가 그것뿐이 아닌데 좋겠다. 운동장이다. 근데 야, 우리는 그냥 움직이도 못해. 이게 청사의 규모는 통솔범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다음에 자, 계층의 수, 업무의 단순성, 시간 공간적 요인, 부하의 능력. 여러분들 부하의 능력 보세요. 부하의 능력이 좋을수록, 부하의 능력이 높을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5명이 할 거 능력이 좋으면 1명이 해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하가 전문적일수록 통솔 범위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 감독자의 리더십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통솔 범위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맞잖아요. 숫자에 따라서 뭐 총경을 넣을까, 경무관을 넣을까, 경정을 넣을까, 또 요거에 따라서 부하의 수도 조정할까 말까. 이거 구조조정이잖아요. 예,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솔범위, 자, 요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설보다는 오래된 조직,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는 곳에서 통솔하기가 더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단순한 업무는 블루 칼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화이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경찰도 보면은 그 기획부서하고 밑에 그 움직이는 부서하고 그 숫자가 어디가 더 많아요? 단순 업무, 뭐 기동단의 용은 숫자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서울청에서 지금 막 몇만 명이 데모하는데 한 100명이 가서 진압할 수 있나요? 그러나 기획은 13만 명을 위해서 혼자서 기획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는 보세요. 그래서 전문적 사업의 경우에는 통솔 범위가 좁아진다. 전문적인 사무에 대해서. 단순 사무는 인원수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솔 범위가 넓어지겠죠. 단순할수록. 이해됩니까? 지금 배경 설명을 해드렸어요. 청사의 규모는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례 들어줬습니다. 자, 명령 통일. 아예 핫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권 문제를 거론할 때 명령 통일. 명령 통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세요. 자, 경무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경무관이 서장에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고도 여기 이제 부하의 수 요거를 부하의 요 부하라고 합시다. 요 부하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이 부하가 요 사람에게만 보고해야 되는데 막 이 사람에게도 보고하고 이 사람에게도 보고하고, 요건 명령 통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얘기야. 우리 수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부하가 경무관인 서장에게도 보고하고 저기 검사에게도 보고하고, 요건 명령 통일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수사권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한 논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넘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업무 수행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실제 업무 수행에 더 큰 지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경무관이 지시하고 요 부하는 요 경무관 서장에게만 보고를 해. 그런데 이 경무관 서장이 휴가를 갔어. 올 때까지 기다려. 명령 통일해야 되니까. 이러면은 지체와 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서 우리 배웠던 대리와 이임 제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소장이 휴가를 갔을 때 경무과장에게 저 업무를 대신 시키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결돼야 안 돼요. 대결이라고 그랬죠. 다 까먹었어요? 내부 위임이라고 그랬어요. 내부 위임. 위임 전결도 있었고.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대리와 위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리자의 유고시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뭐 대리나 권한 위임을 통해서 이러한 명령 통일의 한계를 대비하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전입니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명령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수사를 하는데 검사에게도 보고하고 또 검사도 경찰에게 지시하고 경찰 상사도 지시하고 그러면은 명령 통일하는 것 지시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요 원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과 통합입니다. 이 조정과 통합 원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정과 통합이라는 것은 갈등이 있으면은 갈등을 봉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분쟁이나 갈등이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할거주의 얘기했잖아요. 섹셔널리즘. 너무 부서끼리만 움직이다 보니까 막 갈등이 증폭돼. 그러면 부서를 그냥 어느 부서를 갈등 있는 부서를 통합시켜 버리든가. 그다음에 통합을 해놨더니 규모가 너무 커서 또 그 안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제 또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다든가. 이게 조정과 통합의 원리라고 그래. 오케이? 바로 그렇게 읽어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진단해서 이러한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그러니까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인력을 더 뽑아 드릴 수가 없어. 예산도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갈등이 증폭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산과 인력을 가능하면 확보하고 업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돼. 만약에 예산이 딱 정해져 있고 인력이 정해져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줘야만 갈등이 완화될 거 아니에요. 다 해 그러면은 번아웃 돼 버리죠. 공황 상태에 빠지죠. 그죠? 자,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뭐 이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에 이제 장기적 대응 방안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구조나 보상 체계나 인사는 그냥 뭐 무슨 밥 먹듯이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 먹듯이 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될 일들입니까? 이게 대단히 어렵고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 대응 방안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 관리는 동태적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인사 관리는 우리가 저기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임용 그러면은 외부적 임용, 내부적 임용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인사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 그러니까 신규 채용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소멸되는 이 모두를 다 관리하는 걸 인사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목적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고, 이 통설 보면은 조금 전에 편성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인사관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요 인사관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객관적인 중심으로 공정성 확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뭐 설명을 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딱 여기에 객관식 푸는 용도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엽관이라는 것은 자, 요거 약자로 쓰겠습니다. 이 정자로 쓰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엽관주의잖아요. 엽관, 요 관직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냥할 엽자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영어로 치면은 스포일이라고. 스포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리품이라고. 전리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이게 마치 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관직이 다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에서 저 후보로 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럼 당선이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민주당의 당원이라든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쪽에서 장관이 나오고 또 임명직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전형적인 엽관입니다. 엽관. 장관 관직을 사냥했잖아요. 어디서 사냥했어요? 선거에서 전쟁,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이런 게 전형적인 스포일 시스템입니다. 엽관.
역관. 그러니까 이런 역관이 있는데 요거는 전형적인 정당 정치와 연관이 된다면 여기에 플러스, 자 조금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도 정당 정치가 있는데 여기에 인척도, 친척도, 그 다음에 대통령 뭐 고등학교 동기 뭐 또 어디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산다, 요런 게 또 그 하나의 인맥이 돼서 그 인사가 이루어져. 요런 거는 전형적인 정실주의라고. 정실주의. 물론 이제 여권과 정실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분리를 할 때는 이게 분리해 줘야 돼요. 분리를 할 때. 요거는 이 패트로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은. 그런데 그러면 요거는 정실적인 요것은 영국에서 도입을 했어요. 요거는 미국에서 잭슨 대통령이 도입을 한 거예요. 관료의 뭐 문제죠. 어떤 너무 관료가 딱 그 한번 깨차고 나면은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선거를 해가지고 이긴 정당에서 확 모든 관직을 다 받게 하자 그래가지고 개혁하려고 만든 게 역관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든 게 바로 이런 것들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실적주의거든요. 실적주의, 메리트 시스템, 실적주의. 여러분들로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장관들 정도가 역관주의에 해당되죠. 장관. 요즘에 우리나라가 정실적으로 인사 배치 이뤘다가는 거의 맞아 죽죠. 정실적인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뭐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정실주의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정실주의가 역관주의보다는 요거는 플러스 정당 제도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정실주의는. 그러니까 역관주의보다는 개념이 넓죠. 실적주의는 여러분들 순경 시험 봐서 들어간 여러분들을 실적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이제 다 이제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볼까요? 역관주의, 충성심, 당파성에 두는 인사제도. 그러니까 보세요.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고, 이 전리품 스포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읽으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행정을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야, 저 사람 장관 전문성도 없는데 왜 저 자리 임명해가지고 막 난리가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 봤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누군가를 장관을 예를 들어 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제도를 말한다면, 그러면 행정의 전문성을 간과해서 임명을 하는 이런 또 문제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역관주의. 그러나 실적주의 봐보세요. 공직을 임명하는데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만 여기에는 평범한 지식 갖고는 돼야 안 돼요. 어느 수준 이상이죠. 여러분들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적주의입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는 잭슨 대통령이 공직 집단이 부패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이 엘리트화에 대한 이런 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이긴 정당이 그냥 확 뒤집어 엎어서 기존의 이 엘리트 보수들 있잖아요. 보수 엘리트화에 된 것에 대해서 뒤집어 엎기 위해서 개혁 차원에서 역관주의를 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영국에서는 추미론 제정이 되고 미국은 펜들턴법 유명하잖아요. 요걸 제정해서 드디어 실적주의로 전환을 시키는. 안 되겠다 이거.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확 움직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적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이제 실적주의의 내용에 보면 기업인도, 공개경쟁 채용,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우리 60살까지, 그 다음에 중앙인사위원회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순경부터 들어간 분들은 실적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감부로 들어가거나 순경으로 들어간 분들. 그 다음에 역관주의의 장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당 정치의 발전과 책임행정 실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을 인사를 시키는 게 역관주의니까. 공직에 대한 국민 통제가 강화되고. 왜? 나중에 투표해가지고 안 뽑아줘 버리면 싹 또 바뀌어 버릴 거 아니에요. 국민 통제가 강화돼 있고, 근데 국민 요구에 행정의 반영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료의 특권화와 및 공직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관료의 침체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적주의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역관주의를 또 살짝 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역관주의를 이렇게 병영 섞어서 하는,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는 보시면 정치적 중립받고, 왜? 이긴 정당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은 기회균등이잖아요. 내 능력에 맞게끔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회균등. 그 다음에 신분보장, 60까지 신분보장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계속성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역관주의는 만약에 정권에서 져버리면은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역관주의의 단점은 비객관성에 기인한 부정부패 만연. 이를테면은 그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 국민이 아니라 정당에 충성하고 행정의 능률, 비능률, 비전문성, 비전문가를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계속성과 안전성을 제외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정당이 투표에서 져버리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관직이 필요 없는데, 위인설관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파킨슨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막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관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금 낭비잖아요. 그런데 실적주의의 단점은 또 반대로, 실적주의도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해요. 왜? 정책을 쓰려면 정치인들이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정당적 요소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 안 들으려고 그래. 난 내 실력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60까지는 철가방이야. 나 이제 신분보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도 돼 있어. 15기간만 아니면 난 잘못만 아니면 신분보장 돼.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정당 이념의 반영 곤란, 그 다음에 인사행정의 소극화 형식과 직권화. 왜? 내 실력으로 들어갔으니까 굳이 뭐 나는 그냥 무사안일하게 뭐 내가 크게 잘못만 안 하면은 60까지는 문제 없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 관료의 보수 집단화, 특권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역관주의가 나왔거든요. 또 역관주의가 문제가 되니까 실적주의가 또 나왔고, 그러니까 돌고 먹히고 이러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반응성 저하고, 국민 말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니네 때문에 내가 공무원 된 게 아니라 내가 공부 2년, 3년, 5년 공부해서 공무원 됐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공무원 한번 되고 나면은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실적주의에서는. 그래서 양 제도는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 어느 제도가 우월한 제도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실적주의를 기반, 우리 순경을 가장 많이 뽑잖아요. 공개 경쟁에서. 그래서 역관주의를 가미합니다. 파킨슨 법칙 말씀을 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시죠.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